네, 예상 문제집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데요. 21페이지의 4번 문제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 1항에 의제 부동산은 모두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뭐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또 준부동산이라고도 하는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 외에 공인중개사법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만 중개대상물이죠. 그 외에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말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이런 것들은 민법상 권리의 객체로서는 동산에 불과합니다. 중개대상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제 대상 부동산이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는 것은 틀린 지문이므로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민법에서 공부하시는데요.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목 등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든 현장에서 육안으로 관찰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만 하면 일정한 수목에 울타리를 둘러둔다든가 일정한 간격으로 목책을 세워둔다든가 진입로에 표지판을 세워서 소유자나 또 수종 수량 등을 기재하는 것 아니면 곧 벌채할 나무일 경우라면 등거를 깎아내고 묵서하는 방법도 명인 방법으로 인정되거든요. 이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공인중개사법상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항 광업재단에 속하는 토지는 광업재단과 분리하여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장재단도 그렇지만요. 광업재단은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대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특별법적 지위에서 이를 깨고 수물일권을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일체화되어서 이것이 한 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에 속해 있는 토지가 독립한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 맞죠. 4항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대상물이 사건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허가대상 면적의 토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 이런 것들 상관없이 다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5항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들 유의하셔야 되는데 만일 출제자가 토지의 법정지상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니까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그러면 뭘 물어보는 거예요? 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토지가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어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죠. 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건물의 상속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상속된 건물 중개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개할 수 있죠. 그러나 건물의 상속은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마지막 심장박동을 멈추는 순간 물권 변동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논리로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은 중개할 수 있지만 건물의 유치권 성립은 중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야의 분묘기지권 성립은 중개할 수 없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임야는 중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자주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이번에는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지급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리전개 유의하셔야 돼요.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금 거래를 알선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논리전개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권리금은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거래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의 요율 한도액 등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옳은 논리전개가 될 것이죠. 하천법상의 하천은 국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아 거래할 수 없으므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데, 환매 등기가 설정된 토지는 사법상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자체가 사건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든지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건물 일실의 저당권이라고 했는데, 담보권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일실별로 이루어질 수는 없죠. 물론 용익물권 설정이라면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에만 전세권이 설정되거나 아니면 어느 한 필지의 어느 한 부분에만 지상권 설정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다음 5항,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대토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대토권은 필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1항, 중개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고, 공인중개사법의 위임을 받아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이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었었던 것이죠. 맞는 말이고요. 2항,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는 아파트인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입주권이 표현되었다면 이러한 입주권은 건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미래의 건물로서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습니다. 3항, 무허가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토지에 정착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이냐 무허가 건물이냐 여부는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될 수가 있습니다. 4항,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한때는 사건의 대상인 토지였었는데 하천의 유역 변경이나 바닷물의 넘침 등으로 물에 무너져 사건이 소멸한 것이죠. 포락지는 판례에 따르면 추후에 성토된다 하더라도, 다시 무트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포락지는 이미 영구히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다시 사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할 수가 없겠죠. 5항, 저작권과 상표권 등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5항이 틀렸습니다. 물론 저작권이나 상표권 같은 것들이 공장재단의 일부로 편입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편입된다 하더라도 공장재단으로서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지, 공장재단에 속해 있는 개개의 재단 목록 기재사항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항,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법 2조 1호의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물론 토지는 민법상 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한 필에 분필하지 않은 어느 한 부분만 목적물 삼아 타인에게 사용 수익해 하고 대가로서 차임을 받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중개대상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공시도 가능하기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저당권 설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3항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특정한 동과 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다면 토지에 정착되었기 때문에 미등기든 무허가든 불문하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4항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광업재단은 소유권만 공시되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아닙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하면 10개월 이내에 재단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었음에도 재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 그 재단의 신저당권이 설정되도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5항 가압류된 토지는 사법상 거래가 불가능하나요? 가압류가 되었든 가처분이 되었든 사법상 거래 가능하죠. 그래서 가압류된 토지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될 수가 있겠고요. 니은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은 미등기 상태여도 토지에 정착이 되었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될 수가 있겠죠. 디귿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입주권이 이렇게 표현되었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알선이 금지되는 부동산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 거죠. 중개대상물이 아닐 뿐더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 겁니다. 리을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여러 번 출제가 되고 있고요. 대법원 판례인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 아니었었던 거죠.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과 니은 1항 지문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항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다. 2항 임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3항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이 임목에 미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항,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치죠. 그런데 이미 토지로부터 베어내어서 분리가 되면 반출될 위험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임목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는 겁니다. 5항,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르는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된다. 수목의 집단이라면 수종, 수량, 수령의 제한 없이 한 필지 일부에 성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연림이냐 식재림이냐 하는 것도 불문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특정되어야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야 임목 등기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재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요. 기억,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 임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 등기 기록 중 을구가 아니라 갑구가 아니라 표제부입니다. 그래서 임목 등기 기록은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표제부만으로도 필지 내에 임목이 존재하는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OX? O.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었던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 니은,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그 임목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풍수해나 산불에 대비해서 보험에 붙여야만 임목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니은은 옳은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디귿,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 재단 하나가 일체화되어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재단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동시에는 다른 공장재단에 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디귿 틀렸고요. 그 다음 리을, 공장재단은 공장재단 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죠. 그리고 등기가 된 공장재단은 이제 이 재단이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게 될 것입니다. 미음,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공장재단과 분리하여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조건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미음 틀렸고요. 비읍, 공장재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효력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날로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지 않으면 성실된다. 비읍 맞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나서 10달 안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야 하고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가 되었음에도 재단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 신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었죠.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기역과 디귿과 미음의 조합 사항에 있네요. 네, 사항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었었던 거죠. 2항,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임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임목과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선택한 중개대상물 맞죠? 사항.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여러 번 오늘 문제집 속에서도 나왔는데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5항. 중개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이 포함되지 않나요? 당연히 저당권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금전소비대차의 부수에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저당권 설정 알선행위도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었던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정 중개 대상물 관련된 문제 살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법 4조 이후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대표 문제 보도록 하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자격증 말고 또 1개월 이내에 주겠다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뭘까요? 포상금이죠. 공인중개사법의 신고포상금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합니다. 자격증 교부도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부입니다. 1항 틀려서 정답이고요. 2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자격증 교부는 응시할 때 이미 응시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 시에는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었지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 사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납부한다고 했고요. 사항. 공인중개사는 유상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되죠. 자격증 양도대여는 양도대여를 한 자도 양도대여를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요. 자격증 양도대여는 자격 취소 처분 사유에도 속하게 되는 거죠. 5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물론이고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됩니다. 1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위원회가 2개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이 단원에서 보게 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뒤에서 보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요, 공인중개사협회의 둔다입니다. 둔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이게 틀렸네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4항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심의위원회 위원 될 수 있죠. 5항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이었었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는 겁니다. 3항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4가지입니다. 1항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항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4항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요 4가지입니다. 4가지. 그러니까 5항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어떤 항목이 4가지, 어떤 기준이나 요건이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은 오지선다용으로 출제되는 문제 특성상 출제위원 입장에서 아주 강한 출제 유혹을 느끼겠죠. 몇 해 전 기출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는 문제 속에서 그대로 이 4가지를 지문으로 두고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을 답으로 하는 문제가 또 출제되기도 했었던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원칙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공인중개사법 4조 1항이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죠. 우리가 이걸 줄여서 시도지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항 예외적으로 자격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자격시험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사전에 거쳐야 됩니다. 사후에 거친다고 말해서 틀리는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3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르는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행 업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게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업무 위탁은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이나 공인중개사협회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전문대학 포함한 대학이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죠. 그러나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대학의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사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개략적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틀린 부분인데 이게 바뀌었죠. 매년 2월 말일까지죠. 2월 뭐 그날이 그날이긴 하지만 입법상 표현이 달라져서 매년 2월 말일까지 관보, 방송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항, 시험시행기관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되어서 시험 무효 처분을 받게 되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그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항 틀린 지문이 됩니다만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시험 공고는요. 개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라고 지금 표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되 관보, 방송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도록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네요. 이어지는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응시 수수료와 반환, 응시 수수료 반환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항, 수수료를 과온합한 경우에 그 과온합한 금액 전액 환불하겠죠. 2항,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입니다. 3항,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역시 납입한 수수료 전액 환불인데 4항,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했을 때 60% 환불이고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그때는 50% 환불이고요. 여기 접수 마감일부터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해야 될 겁니다.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었죠. 그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겁니다. 3항,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도록 하는 거죠. 4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개략적 사항의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시험일 시, 시험 장소, 시험 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랬는데요. 시험 공고는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입니다.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도 좀 틀렸다고 했죠.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보, 일간신문,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5항,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시험을 안 보고 건너뛰려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이어지는 6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그랬는데 응시 자격을 제한받는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간, 그 다음에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서 시험 무효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그 무효 처분을 받게 된 날로부터 5년간 여기에만 해당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미성년자,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등록의 결격사유에는 속하지만 응시 자격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외국인 말하는 건데 예전에는 외국인에게 응시 자격을 제한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국적도 불문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2023년 올해 결격사유 규정이 이 부분이 개정이 되어서요.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2년간 결격에 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3년 올해 10월 19일 시행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10월 28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시행되기 전에 시행되는 내용이죠. 앞으로 수정해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인데 결격사유에는 속하지만 응시 자격은 애초부터 제한이 없었고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행위 능력자일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성년 후견인이든 비한정 후견인이든 불문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다는 거죠.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나서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자격을 제한받게 될 것입니다. 7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1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아까 4가지 심의의결사항 봤었죠. 근데 2항 공인중개사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사항인 거지 이것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기피 신청받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끼리 심의해서 의결하는 사항인 것이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속하는 거 맞죠? 그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와 재교부 관련된 문제인데요. 1번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것이었었죠. 2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돼요. 이미 응시 수수료 냈기 때문에
자격증 교부 시에는 수수료 안 냅니다. 재교부 받을 때 수수료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죠. 사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겁니다. 사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되어 한 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 양도되어는 한 자도 받은 자도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할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지 않나요? 명백한 자격증 양도대여입니다. 자격은 취소될 것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되겠죠. 사항 정답입니다.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제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항,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뉴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이죠.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맞습니다. 2항,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언제나 기속 처분이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라고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3항, 자격증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죠.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4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등록관청이 합니까? 언제나 시도지사가 하는데 교부한 시도지사가 취소 권한을 갖는 거죠. 5항,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는 형사처벌받지 않아요? 양도대여는 등록증이든 자격증이든 한자든 받은 자든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항,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2항,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거 유사 명칭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거죠. 판례는. 3항, 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했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면 등록증 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다. 빌려준 게 등록증인데 엉뚱이 자격이 취소되지 않겠죠. 등록증 양도대여는 등록 취소, 자격증 양도대여가 자격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니까요. 4항이 정답이고요. 5항,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는 한 자와 받은 자 모두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합니다. 4항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제도 관련된 문제들 함께 풀어보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제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